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닥신TV의 영향을 받아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이거를 누구를 가르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누가 뭐 맞고 틀리고 누가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반드시 모두에게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백그라운드로 저의 시선으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네이버에 보면은 포털 홈페이지에 보면은 배너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다양한 광고가 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출근 준비하다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 배너 광고를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배너 광고가 뭐였냐면은 불우이웃 돕기 관련, 모금 관련 광고였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실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소영이라고 칩시다. 소영 있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챙기느라 자기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다, 이런 식의 스토리였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듯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바로 출근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지 않았죠. 출근하는 내내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거를 후원을 했었어야 되나, 과연 이 후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나의 행동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 출근 잘해서 일 잘했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다음 주였나, 며칠 있다가 이 찝찝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그날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경일 교수님, 그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강연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데 그때 한 내용이 제 귀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현재 내가 늦잠을 자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승진이 걸린 중요한 회의가 아침에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는 장거리 출장을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차, 강아지한테 밥이랑 물을 주고 오는 거를 깜빡을 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에 못 간다고 하고 차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회의에 바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차를 돌려서 강아지에게 돌아간다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김경일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행동만 가지고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강아지가 잘못됐을 때 나랑 늘 산책을 하던 걸 본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냥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싶기 때문에, 또는 정말 강아지에게 깊은 사랑을 느껴서 의무감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죠. 이렇게 강아지에게 돌아가는 행동도 다양한 이제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이유들 중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괴롭고 속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게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고민과 작책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악인은 강아지에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평판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잘못해서 들어갔을 때는 일이 더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등등 이런 이유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만으로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특징은 범민하지 않는다, 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제가 출근 준비하는데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해서 다시 듣고 보니까 뭔가 되게 마음에 어떤 위안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네이버 배너 광고를 보고 지나친 저의 모습을 보고 계속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자기의 양심의 상태를 의심하는 거.
그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자신의 양심의 상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김경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고민하는 상태, 그 상태야말로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끊임없는 반성,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변화, 약간 이런 키워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심뿐만 아니고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과연 성인인가,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의 성인성을, 자기가 성인인지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성인이다. 자기가 진짜 똑똑한지 궁금하다면 자기의 지능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나의 지능을 의심해서 계속 검사를 하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끊임없는 동적인 상태, 자기의 지능조차, 자기의 지식조차 의심을 하고 계속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시도해보고 생각하는 그 유연하고 동적인 상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연차가 있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로 들어오는 박사과정생을 약간 기초교육 같은 걸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걸 할 때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레파토리 같은 게 있는데, 그날도 이제 그 레파토리 따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보통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과학자라고 하기가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속에서 너 과학자라고 소개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자라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넘어간 뒤에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때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개를 하는 게 부끄러웠을까?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연구를 하지만은 연구에 100%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방문하고 고민하고 계속 치열하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내내 그랬었고 휴가 없이 계속 일을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리고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워라밸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던 당시에는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칭하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죠. 심지어 그때는 제대로 된 어떤 실적도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열정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이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박사생을 교육시킬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과학자의 정의는 뭔가 엄청난 실적을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발견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과학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과학적 태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도 과학에 대한 열정과 존중이 있다면은 저는 그걸 과학자라고 봤던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연구를 좀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때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소개하는 게 부끄러웠구나. 아까 말한 그 동적인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스스로의 과학적 지식을 계속 의심하고 계속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찾아다니고 연구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행동, 유연함, 의지,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과학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을 만들듯이,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듯이, 성인인 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것들이 진짜 과학자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동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거는 다들 아시는
고사일 텐데 황희정승의 이야기. 어느 날 머슴 A와 머슴 B가 서로 다투다가 찾아와서 황희정승에게 이제 각자의 일을 고하는 거죠. 이야기를 찬찬히 다 듣고 난 뒤에 황희정승은 머슴 A에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억울해하던 머슴 B가 자기 얘기를 하고 의견을 물으니까 황희정승은 그래 너 말도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머슴 A와 머슴 B는 동시에 맞을 수가 없는데 둘 다 맞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네 말도 듣고 보니 맞는 말일세.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워낙 유명한 고사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특별했습니다.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A가 맞으면 A가 맞고 B가 맞으면 B가 맞은 거지 A와 B가 어떻게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때 엄청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서 저한테 이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질문은 거의 제가 20년 넘게 속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20년 내내 그냥 그런 비슷한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머릿속 한 구석에 잠들어 있었던 그런 질문인데 그런데 이게 언젠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은 그때 그 머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각자 맞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를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의 어떤 문제도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아무리 논리적이어 보이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어떤 논리 체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신봉하는 쪽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쌓아온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심지어 그런 과학일지라도 틀린 데가 없는지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사고 방식 하나만 믿고 쭉 가는 절대적인 답만 쫓아가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정답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쭉 찾아가는 것, 그것만 꼭 믿고 가는 것, 그건 오히려 지적 게으름에 가까운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는 절대 없다. 스스로가 똑똑한지 궁금하다면 그걸 계속 의심을 하고 돌아보는 사람, 그런 유연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동적인 상태로 정의가 된다는 사실이 이것도 그대로 정의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진짜 상태로 정의가 되는 건지, 이런 동적인 것으로 정의가 되는 건지도 계속 의심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항상 열어두는 것, 항상 열린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야 반대가 일반화인 것 같습니다. 분류화하고 체계화하고 일반화 해놓는 거, 이거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닫힌 마음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요즘 아주 핫한 주제인 AI 같은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그 인류학자, 스웨덴의 인류학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의 책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묻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는 거, 그게 정말 인간을 만든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간인지를 계속 의심하는 그 상태여야 된다. 약간 이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구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은 내가 그 모습인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